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 그리고 비공식적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을 누가 주도하느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국가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 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과거 엘리트 이론부터 출발해서 보았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참여자들이 권력을 동원해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권력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엘리트 이론을 봤습니다. 그 엘리트 이론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과거부터 그렇고 지금도 어떤 조직이나 사회,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존재한다. 이 사람들이 전체를 지배한다. 다른 말 바꾸면 중요한 결정을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맡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유지해 나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한 엘리트 이론 중에서 현대판으로 나타난 것이 1950년대 미국에서 플로이드 헌터와 같은 사회학자가 아틀란타시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40여 명을 골라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그렇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틀란타시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밀스 같은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군대 지도자와 그리고 기업의 지도자, 자본가들이라고,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미국 사회를 지배한다. 이것을 군대, 산업 분야, 그리고 정부의 힘을 합쳐 지배하고 있는 체제다. 그래서 군산복합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이론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엘리트 이론이 나온 것은 1960년대 초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정책 문제를 거론을 해놓고 논쟁을 벌리면은 그 논쟁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서로 싸워야 되니까 자연히 정책 문제 거론되고 난 다음부터는 권력이 작동을 하더라도 아주 밝은 사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작동을 한다. 이제 그것을 밝은 측면의 권력,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그래서 논쟁이 붙게 되면은 정정당당한 이론만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척, 다른 말로 바꾸면 떳떳하지 못한 소위 주장을 하려는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집단이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거론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다. 그래서 이제 아젠다 세팅을 막는 그런 식의 권력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권력이 어두운 얼굴의 권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어두운 얼굴의 권력이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라든가 주의회라든가 라는 데서 한 번도 거론도 못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거 무의사 결정,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민주적인 국가다 라고 1950년대, 60년대까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로버트 달입니다. 이 로버트 달이라는 학자는 미국의 흔히 말하는 다원론을 집대성해서 미국 사회가 그래도 인류 사회가 등장한 이후에 가장 민주적인 사회다, 국가다라는 걸 주장한 겁니다. 그 주장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뉴헤이븐이라는 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뉴헤이븐이라는 시는 예일 대학이 지금 입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대학촌입니다. 근데 이 대학촌이 1780년부터 1950년대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과연 지배 집단이 있어서 시를 장악을 했는지, 아니면은 다원론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그것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행태주의자고 과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내린 결론이 맨 처음에는 소수의 귀족 가문들이 지배한 거 틀림없다. 말하자면 맨 처음에 이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땅을 소유를 해서 대지주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교회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대학교도 예일대학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지배를 했다. 이 경제 등 모든 부분을 이 사람들이 지배를 했다. 이 재밌는 이야기는요, 이 시절에 예일대학을 만드는데 요즘 우리가 들으면 예일대학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지주들 애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난 친구들, 우수한 친구들은 영국에, 런던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런데 유학을 시키고 다 보내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은 공부하고 돌아오면 연방정부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차남이야 애들을 예일대학에 보내가지고 공부 좀 시켜서 그 친구들은 시에 남아가지고 시에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학을 냈다. 하버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버드 대학도 그런 식으로 여하튼 이 시절에는 이 소수의 귀족 가문들이 뉴헤이븐시를 완전히 지배를 한 것 틀림없다. 그런데 그동안에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이민자, 이태리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태리 이민과 폴란드 이민자들이 야, 우리가 다수인데 왜 소수인 귀족들이 우리 시를 지배하느냐. 우리가 시장도 직접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이 친구들이 연합을 해서 시장에 당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이민자들 전부 다 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 가문들, 자식들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부는 완전히 이민자 출신들이 장악했습니다. 자연히 지방 정치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전통 귀족 가문들은 뭐 했느냐? 귀족 가문들 중에 지주들이 시대 변화를 빨리 깨달은 친구들은 땅을 처분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해서 기업인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그 지주들, 기업인들은 경제 부분에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했다. 그럼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정치는 이민자들이 장악하고 변호사, 종교 지도자, 언론인,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뉴헤이븐시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뉴헤이븐시는 권력이 다원적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 전체도 권력은 분산되어 있다. 그게 다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버트 달이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로버트 달은 이 시 연구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다수 지배론, 폴리아키의 I가 아니라 Y입니다. 폴리. Y인데 내가 미스프린트를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건데 폴리아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폴리아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키 그러는 것이 아키 이게 이 지배를 한다. 지배하는 이제 그런 모나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배를 하는 군주정을 보통 모나키 그럽니다. 모나키. 근데 올리가키라는 말을 간혹 나옵니다. 과두 지배 체제를 말합니다. 올리가키. 근데 폴리아키 그런 말은 폴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게 미국적 다원주의 이론적 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그 지도층 계층 지식인들이 미국 사회는 대강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다, 민주적 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부호, 자금, 사회적 명성, 정부의 지위, 정보 등등 정치적 자원 이게 그게 완전히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지는 않다. 굉장히 불평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세력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귀족계급에 집중이 됐다거나 자본가 계급에 그럼 집중이 됐다거나 노동자 조합 중심 노동자 계급에 집중됐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 분야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이용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체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잠자 집단 중복회원의 역할 때문에 특정 집단이 행포를 부리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잠재 집단과 중복회원 역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우리가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모든 개별적 이익은 자신의 파수꾼을 정치체제에 지니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국민 개개인들의 이익이 침해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침해 못 되게끔 파수를 해주고 지켜주는 파수꾼을 정치체제가 다 지니고 있다. 미국 사회가 그렇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발표가 된 직후 얼마 후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더구나 로버트 달이 열심히 연구를 했던 뉴헤이븐시에서도 폭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달이 얼굴이 그냥 완전히 얼굴을 먹칠을 한 폭. 많은 학자들이 야 로버트 달과 같은 정말 정치학에서 거두인 아주 날카롭고 치밀한 분석을 하는 이런 대학자가 왜 뉴헤이븐시를 연구를 하면서 그 속에 흑인들이 그렇게 빈간적 대우를 받고 폭동을 일으킬 그런 사태를 보지를 못했느냐.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한 거다. 미국 사회는 다 제일 밑에 모든 이익이 자신의 파수꾼을 지니고 있다. 이런 주장을 로버트 달이 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가 잘못됐느냐, 뭘 로버트 달이 실수를 했느냐 라는 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권력의 두 얼굴을 이야기한, 쉽게 이야기하면은 밝은 측의 권력, 그거는 논쟁이 심한 이슈를 놓고 서로 싸워가면서 권력 작동을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거를 로버트 달이 열심히 살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어두운 측면의 권력 작용,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배계층이 자기들 이익에 손상을 입힐 만한 이슈는 아예 거론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non-decision making, 그 사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주 오래됐지만은 이 행태주의자인 로버트 달,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로버트 달식의 연구를 할 때는 과학에서 하듯이 관찰 가능한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다양한 예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뽑아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관찰할 수 없는 은밀한 권력의 작동, 그건 연구 대상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행태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가장 말하자면 로버트 달이 본 다원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이게 이제 non-decision making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로버트 달이 소위 주장을 했던 다원론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권력의 두 얼굴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나중에 다 보고 나니까 그래,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가 약간 수정을 합니다. 그걸 신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느냐. 해놓고 보니까 다원주의에서는요, 정부는 심판 역할만 한다. 무슨 말이냐. 국민 개개인들이 각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되면은 정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서로 논쟁을 붙이고 싸우고 할 때 그거 타협을 시키든지 아니면 한쪽 편을 들든지 어느 쪽이 옳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조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심판 역할만 하는 거다라고 다원주의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국민들이 이제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정부도 독자적인 힘을 지니고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데올로기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불경기가 심해지고 인플레가 또 심해지고 또는 무역이 자유스럽게 돼서 경제가 글로벌화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이 관리를 할 때는 기업이 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업의 편을 들게 됩니다. 기업의 편을 드는 그런 식의 현상. 그래서 여기에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볼 때, 야, 이거 말하자면 자기들 자본가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다 오해를 하거나, 실제로 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데 원인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의 전체적인 근본적 틀은 옳다. 그런 식으로 미국이 움직인다. 이게 이제 신다원주의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신다원주의에서 주장을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위정부론 그러는 겁니다. 하위정부론.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행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정책안을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에 국회에 보내면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그때 그 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이익 집단들이 끊임없이 양쪽 측면에 로비를 합니다. 자기들 이익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래서 여기에 이 세 집단, 국회 상임위원 담당 부서의 관료들 이익 집단,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철어 삼각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옵니다. 하위정부론 그럽니다. 말하자면 우리 가버먼트 밑에 섭 가버먼트가 있고 그 밑에 또 섭 가버먼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위정부론 그러는 게 이런 것만.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미국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은 한 상임위원회에서 평생 그 상임위원회에서만 일을 보통 합니다. 한참 하다 보면은 잘 알게 됩니다. 전문 지식도 많이. 그리고 한참 그 일을 언제나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익 집단 로비를 할 때는 그 사람들 찾아가 로비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또 행정부 담당 관료들이 어떤 일을 담당을 하면 그 평생 그걸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사행정에서는 직위분류제에 그럽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직자들이 오늘은 축산국을 하다가 내일은 양정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빙빙 돌고 오늘은 전자계통을 열심히 하다가 내일은 그게 아니라 그거하고 전혀 다른 관광 담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키는 것,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게 이제 계급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직위분리제 그래서 공직자들이 한 분야에 들어가면 거기 평생 쫙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집단이 쳐다볼 때는 공직자가 누가 왔다. 그럼 그 사람 평생 거기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익 집단에서 끊임없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로비를 합니다. 근데 이익 집단에 여기에 전문가들은 그 평생 그 일을 쭉 담당하는. 이래서 평생 그 일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똑같은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서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나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위 정부로 그러는데 보면은 다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떠느냐. 동일한 상임에 있으면서 선거를 할 땐 자금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이익 집단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료들은 어떠느냐. 승진하고 뭐 자기들이 밀고 있는 정책 이놈을 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또는 집행을 순조롭게 하려면 이 친구들은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익 집단 다. 이래서 폐쇄적이고 외부 사람들 개입하는 걸 거의 막고 자기들끼리 또. 근데 이게 정책 분야별로 하위 집단이, 하위 정부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원화되는 겁니다. 권력들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것이 자, 이래서 다원론과 엘리트 집단이 서로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데, 근데 어느 게 미국의 실제를 나타내 주느냐라는 것을 놓고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 중에 데오더 로이라는 사람이 야, 정책 종류별로 약간씩 틀린다. 이 지난번에 우리가 정책 분류 그래서 봤던 겁니다. 그때 이야기 했는데,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규제 정책은 이 한쪽 사람들이 행동을 규제를 해서 다른 쪽에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정책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대기업들이 과대 광고를 한다거나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을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규제를 해서 그걸 막았어. 근데 소비자를 보호를 한다. 그럼 그게 아주 규제가 심해지면은 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대신에 소비자는 엄청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다른 피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양자 사이의 밸런스를 적절히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밀고 땡기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댑니다. 싸워대는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떠들고 싸워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원론 주장하고 비슷하게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눌러서 이렇게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분배 정책 어떤 거냐?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정책. 복지비를 얼마만큼 과감히 쓸 거냐.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놓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노조 대표들, 기업 대표들,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재분배 엘리트주의하고 거의 비슷하게 엘리트들끼리 쫙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이게 이제 로이드. 근데 이 두 개의 유행하고 전혀 좀 다른 게 또 있더라.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어떤 거냐? 배분 정책인데,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곳에다가 다리를 건설해 준다, 고속도로를 건설해 준다, 또는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 라는 식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나누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배분 정책. 이거는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교육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연구비 얼마만큼 줄 거냐라는 결정을 하는데 농업 분야 사람들이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안 한다. 국방 분야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교육 분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국방 분야에 국방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결정할 때는 아까 그 이야기했던 다른 분야 사람들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분야별로 보세요. 이해가 충돌되지 않는 영역에서 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그래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로이가 국유지 불화정책, 항구 항만 건설 정책, 연구개발정, 수출보조금, 융자금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보니까 그 분야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정. 이게 사실은 하위 정부론에서 주장하는 그게 가장 티피컬하게 적용이 되는 막 그런 식의 분야다. 이런 식으로 얕은 분야별로 다르게 나오더라. 라는 것이 로이가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미국에서 주로 논쟁을 일으킨 거고
미국의 그 큰 틀을 떠나서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여러 나라를 놓고 이제 들이다 보니까 미국은 그 특수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식으로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느냐라는 걸 정리를 한 걸 보면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 신베버주의. 원래 웨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웨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을. 독일식으로 발음은 베버입니다. 베버인데, 어쨌든 간에, 웨버든 베버든 간에, 이 웨버는 국가라는 거는 원래 국가 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주체,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주체다. 그런데 이 국가가 실질적으로 이익 집단이 싸우고 뭐고 하기보다는 자본가가 어떻고 뭐 하기보다는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다 결정하더라. 예를 들어 이야기, 통상정책 같은 거 얼른 보면은 자본가 마음대로 결정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보니까. 자본가 아니고 국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더라.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웨버식의 주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웨버주의. 이런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둬야 되는 게 조합주의 그러는 겁니다. 이 조합주의 그러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조합 그러면 노동조합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소비자 조합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만들어 사과나 배 이거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면 우리는 협회라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과수조합. 이런 식으로 축산조합,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성결 보면 조합인데 이 조합이 어느 분야별로 조합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과수 그러면 과수에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과수조합 하나 따로 저 나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 중심으로 따로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나의 과수조합을 만들어서 분야 하나에서는 이익 집단 딱 하나만 인정을 해서 정부에서 독점적인 대표권을 줍니다. 주고 그다음 대신에 정부에서 이 과수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거나 해 나갈 때 이 친구들로부터 정보도 받고 다 요구 주장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결정을 일단 정부에 주도를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집행을 할 때는 이 조합에서 책임지고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해서 끌고 나가는. 이게 말은 방금은 우리가 과수조합 이야기를 했지만은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은 노동조합, 마찬가지로 자동차 연합 같은 자동차 연합, 무슨 연합, 이런 조합들이 다가 한 분야의 정부로부터 하나의 독점권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그리고 대표를 하면서 대신에 정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영향을 미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또 이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야 효과적으로 이게 집행이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조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합주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1960년대, 70년대 유럽이 굉장히 경제가 불황인데다가 물가는 상승하는 그때 당시에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서 말하자면 경제가 침체되면은 그 물가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경제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노동조합, 기업가 연합 이런 사람들에게 다 말하자면은 이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라.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조합주의인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게 후진국행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부 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조합이 하나만 인정을 하지 자동차 조합 그러면 자동차 연합 하나만 있습니다. 축산 하나씩만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갈라져 가지고 계속 경쟁을 하고 싸우고 합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국가조합주의형 이런 형태입니다. 후진국형. 그런데 사회조합주의는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익 집단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대표로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나가서 대표로 나가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하는. 유럽에서 노조, 기업, 정부 대표들이 경제 문제 해결할 때 각 노조에서 노조대로 정부에서 해라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다음 기업 이 대표들 자기들도 모여가지고 기업 대표 하나 만들어내고 이런 식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회조합주의라는 정부 아닌 바깥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고 후진국형은 정부에서 만들게 해서 이렇게 만들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후진국형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제 이때까지 좀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고, 근데 아직도 신마르크스주의가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합니다. 여기에서 주장은 뭐냐? 마르크스는 자본과 계급이 국가를 꼭두각시로 이용을 해서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신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주장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은 조세 징수한다, 복지 정책다, 노동 정책도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다. 그건 틀림없다. 요즘 뭐 기업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한다. 안 하는데 그러나 역시 자본가들의 힘이 강하다. 이게 이제 신마르크스죠. 1950년대 이 잘못 미스 프린트가 나옵니다. 1950년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봤던 헌터 밀스 했던 거 이야기도 이런 주장. 여하튼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지금도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막 그런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오늘 요 정도로 먼저 끝내고 다음 달 이렇게